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혹시 식중독이라고 하시면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식중독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세요? 음식이 신 것, 또 부패된 것, 또 어떻게 떠오르실까요? 상한 거, 설사, 보통 맞죠? 그럼 식중독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요,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서 발생을 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독소역 질환으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식품 안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위산으로 파괴가 되는 미생물이 있는가 반면에 유해한 세균, 바이러스랑 세균들이 굉장히 증식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 몸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이걸 식중독균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 몸이랑 싸우면서 우리 몸도 저항을 하는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죠. 식중독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번에는요, 집단 식중독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이란요, 의외로 100인, 50인이 아니라요, 2인 이상으로 기준이 내려집니다. 그리고요, 앞쪽에서 보시면은요, 공급원이 식품뿐만 아니라 물 또한 식중독균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수에서 끓어오는 물을 쓰는 것은요, 여름철에 식중독이 한번 쓱 휩쓸고 가는 것도 더러 예전에는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뿐만 아니라 물 또한 식중독도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한 조심을 다뤄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식중독균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다 풀기에는 너무 많은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명하고요, 아주 많이 발생되는 식중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미생물 식중독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미생물이라는 의미는 생물, 살아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식품 속 안에서는 미생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 식중독은요, 두 가지 결로 나눠집니다. 세균성이랑 바이러스 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세균성 식중독이 90%를 차지할 만큼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균성 식중독의 증식 조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온도가 될 수가 있고요, 습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얘네가 따로 맛있게 먹는 영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 예방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건데요. 이 식중독, 90%를 차지하는 식중독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균성 식중독은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감염형, 두 번째로는 독소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보시다시피 감염형은요, 식품 중에 미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섭취해서 내 장에서 미생물이 번식하는 감염,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 해서 감염형으로 나눠지고요. 독소형은요, 식중독균이 음식물에서 증식을 하지만 이 독소에 의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이래서 독소를 내뿜는다 해서 독소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감염형 중에 옆에 혹시 주요 원인균 글자 보이실까요? 너무 보이실까요? 네. 살모넬라. 이 중에서 제일 익숙한 균이 어떤 거 있으세요? 살모넬라.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장염 비브리오 맞습니다. 살모넬라하고 장염 비브리오가 아주 친숙하실 텐데요. 보시면은요, 이따가 더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살모넬라하고 캠필로박터 제조기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균이에요. 왜? 더워서 그리고 습도가 많아서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취급을 할
세대가 있어요. 바로 초복, 중복, 말복에 어떤 걸 취급하시죠? 네, 생닭. 이 생닭에서 옮겨져 오는 균이 살모넬라하고 그리고 캠필로박터 제주니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생닭에서 오는 것이 맞고요. 살모넬라 또한 생닭에서 오는 게 맞는데 살모넬라는 주로 계란, 날계란 그리고 닭의 내장 여기에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장염비브리오는 네 어디서 속에 생거는 날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산물. 이 장염 비브리오는요 바닷속에서 존재하는 식중독균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에서 올려졌을 때 날벌로 섭취했을 때 식중독으로 바로 걸릴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를 안 드세요. 회를 안 드시죠? 이제 소주로 소독도 해주시고요. 예, 많이 드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불을 날벌로 잘 섭취하시는 분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못 뵀어요. 네, 한번 데쳐서 조금 익혀서 드시죠. 사실 아연에는 아주 우리 면역력에 좋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연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연은 면역세포에 아주 관할하는 좋은 영양소인데 거기에 아연이 굴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드리지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이 굉장히 일반 성인보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데쳐서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성으로 독소형을 안 가고 독소형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독소가 나와서 독소형이라고요. 주로 독소형에서는 보툴리늄, 퍼프린젠스 이런 게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들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보툴리늄은요 산소가 없는 데에서 증식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 통조림, 네 맞습니다. 통조림 이런 데에서 증식을 잘하는데요. 이 보툴리늄은 사실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 번 일어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보통 식중독균은 발열, 설사, 복통, 그래서 탈수.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탈수가 너무 심해서 그냥 기절 이 정도지만 이 보툴리늄은요 언어장애 또는 사실마비까지 심하면 그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놀라신 것 같은데 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오는 독소형이기 때문에 이 보툴리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열로 섭취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바이러스성 식중독에서 익숙한 바이러스가 있죠?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식품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오염이 되는 거는요 분변, 구토 접촉물. 저희가 분변이랑 구토를 만질 일이 없죠. 하지만 변기에 나도 모르게 튀어있다든지 또는 누가 식중독에 걸려서 토를 했어. 근데 이걸 치우는 과정에서 잘못 치워서 오염이 됐다든지 또는 동화나 칼에 모르게 튀어서 이게 교차 오염으로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게 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입니다. 그러면 식중독 증상 알아보고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화 과정은요 식도가 6초에서 7초 동안 바로바로 음식이 통과를 합니다. 식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위에서 3시간에서 6시간의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르고요. 산이 분비가 되고요. 이 자른 거를 영양분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또 소장에 한 번 더 4시간, 5시간을 거쳐서요. 나머지 대장 16시간까지 찌꺼기를 배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죠. 하지만 이 사이에 균이 발생이 된다면요. 첫 번째, 유해 미생물이 장강벽으로 침입하여 발생이 되면 우리 몸에서 비상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 같은 것들이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일으키면서 몸에 발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구토는 장관에 들어왔을 때 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관을 건드린다든지 미생물이 여기서 번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해내기 위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사는요, 유해 미생물들을 빨리 배출해내기 위해서 물처럼 너무 적나했나요? 물처럼 흐르게 나오도록 생리작용으로 나타내는 게 설사 형식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요, 균이 들어오게 되면요, 굉장히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전유도 알아봤고 여러 중요한 균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나타내는지 일단 발생 현황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식중독은요, 매년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를 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추이로 질병 그래프처럼 이렇게 위로 쭉 상승하는 추이가 아니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 건수도 왔다 갔다, 그리고 발병 환자 수도 증가했다 감소했다 왔다 갔다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내는데요. 보통 발생은요, 음식점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환자는 학교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네? 발생은 음식점에서, 환자는 학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일까요? 네, 면역이 약해서. 또 면역이 약해서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죠. 네, 아이들은 면역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 아이들은요, 성인만큼이나 균에 대해서 인지가 조금 미숙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 쿠킹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나갔지만 감염이랑 이런 게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을, 손을 아이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막고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운 아이들도 많아서 그냥 쿠킹 클래스를 하고 있으면 옆에 아이들한테 콜록콜록 이러면 이 아이는 또 감기가 이렇게 올맞아고, 또 이제 제가 쿠킹 클래스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아이는 이제 3살에서 4살로 넘어가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한 아이가 옆에서 우는 겁니다. 이제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이렇게 울더라고요. 우는 아이인데 이제 다른 아이들이 저만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으니까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옆에 아이가 오니까 이 옆에 아이가 따라옵니다. 왜?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얘 울면 안 되는데? 합니다. 무슨 일이지 하는데 갑자기 얘가 울다가 토를 욱 하는데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토가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쿠킹 클래스 재료들을 다 버리고 다시 세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안 보이는 쪽에도 살짝 묻어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삽시간에 아주 빠르게 이 전염성이 확산이 되더라고요. 면역력이 약할 뿐더러 이 아이들은 조금 더 계속 옆에서 관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감염병 예방이 조금 더 이제 옆에서 선생님들 보호가 아닌 이상은 지속적으로 감염성이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요,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어린이집, 복지시설에서는 살모넬라와 제주니 등이 주로 발생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에 발생이 되고, 말씀드렸죠? 환자 또는
분변 그리고 구토물에 의해서 전염이 아주 잘 된다고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높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민 등으로 순서가 나타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하절비, 바이러스 식중독은 동절비에 주로 발생이 나타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세균성 식중독은 아까 닭을 많이 취급을 하면서 또 여러 이벤트성 메뉴를 나가다 보니 당연히 닭, 소에서 많이 유발이 되는 세균성 식중독,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니까 겨울철에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세균 증식 속도는요 정말 아주 빠르게 증가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0분에 2마리, 1시간에 64마리, 그리고 2시간, 그리고 3시간, 총 4시간 만에 어마어마하게 식중독이 발병이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영을 막 넣은 게 아니고요 실제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식중독 주요 원인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에서 막 따뜻해질 때, 그때 봄에 또는 더운 여름에서 슬슬 시원해질 때 나타나는 거는 퍼프리제스. 이거는 제대로 익히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여름에 나타나는 거는 제일 중요한 3가지 식중독이 나타납니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였습니다.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니, 초보, 중보, 말보, 생닭 취급하면서 많이 일어나고요. 또 계란류에서 많이 일어나는 살모넬라, 제대로 익히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반숙도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날계란, 그리고 이 계란을 까면서 튀었을 때 또는 이 계란 껍질에 이 날계란이 묻었을 때 내가 손으로 만진 거를 왼손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칼 도마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염이 되고요. 빠르게 확산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겨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식중독 예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식중독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방할 때.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독. 네. 또 살균. 또 다 나온 것 같죠? 네. 건조. 건조 중요합니다. 네. 바로 끓이는 거, 익혀먹는 거. 네, 바글바글 끓여서 되는 거. 그리고 건조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환경 오염을 안 시킨다고 해서 병, 내가 갖고 있는 병, 텀블러 많이 사용하시죠? 플라스틱 말고요. 근데 이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어느 분 중에서 계속 이제 배가 약간 좀 과민성 대장염처럼 아프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예민하구나, 그냥 내가 이제 스트레스성이구나 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됐는데, 이 세척은 너무 잘했어요. 세척은 너무 잘하시는데 건조를 잘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주로 텀블러를 많이 나타내고 있으시니까 물을 있는 상태에서 퇴근을 하세요. 그럼 이 안에서 미생물이 자칫하다가 번식을 하죠. 우리가 입을 한 번만 대더라도 이 플라스틱 병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세균이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 플라스틱 안에 있는 물과 음료를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텀블러 안에도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이 안에도 미생물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세척 플러스 바짝 말라주는 건조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봄철에 나타나는 거는요, 덜어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냉장 5도씨 그리고 내보온 6도씨
이상으로 저장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인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척 소독. 채소 과일은 꼭 세척 소독. 채소 과일에서 묻어서 같이 딸려오는 식중독균들도 많기 때문에 세척 소독, 그리고 포장 후 냉장 보관, 그리고 육류는 완전히 익혀 먹는 것 또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은요, 당연히 손 씻기, 이따 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고기는 오염 가능성 있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닭, 소 이런 거는 캠필로바트 제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 자체도 구분하여서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생적인 조리기구 관리로 2차 오염 방지. 위생적인 조리기구 관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칼보나, 네, 색깔별로 분류, 그리고 소독기 놓고 다시 한번 소독해주고, 네, 잘 건조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2차 오염 방지해주시는 거. 그리고 여름에 많이 일어나는 캠필로박터 제준이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읽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닭치를 시 바로 손 씻기 해주시고요. 교차 오염 주의. 이것 또한 방금처럼 조리도구 구분 사용으로 미리 예방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에 살모넬라도 신선한 식품으로 당연히 구입을 해야겠죠. 내가 언제 모를 때 계란을 탁 터뜨렸을 때 탁 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 냉장고에 계란을 터뜨렸는데 썩은 계란 터졌을 때 없으시나요? 있으실까요? 네. 저만 있는 줄 알고 맞잖아요. 저는 한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검은색 계란이 턱 하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트에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신선한 계란인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거. 그리고 이것 또한 충분히 익혀주시는 거.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더 충분히 익혀주시고요. 조리식품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해 주시는 거는 너무 잘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만진 후에는 어디를 만지든지 꼭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세척과 소독으로 인해서 미리 오염 방지해 주세요. 다음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제가 다른 슬라이드로 특별하게 뺐어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아주 위험한 균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겨울철에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아주 안심이 들 때 그때 탁 터져버리는 게 바로 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매우 소량만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파가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은요, 구토, 탈수, 오심, 복통, 설사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사람 사이에 전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구토, 분변, 오염물 이런 데에서 전파가 가능한데, 문제는 노로바이러스를 한번 앓으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분변을 했어요. 화장실을 갔어요. 또는 뭔가 식중독이 다 나았지만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쩌다 보니 구토를 했어요. 그러면 감염이 될까요? 다 나으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돼요. 최대 2주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일어나고 아주 조심해야 하는 바이러스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염된 채소도 있고요. 과일, 그리고 폐류, 지하수 등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는요, 치우실 때 반드시 마스크, 비대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을 하신 상태에서 분변이나 오염물을 치우시고요. 토사물을 치우실 때는 바깥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불러서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한 마스크 또는 앞치마, 장갑 등을 소독액으로
다 같이 소독을 해주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마친 후에 한 번 더 내가 마스크나 그리고 손을 장갑을 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손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 이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세균수입니다. 굉장히 많죠. 너무 많죠. 이거는요, 제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보고 이제 넣은 세수인데요. 제일 많이 있는 거는 바로 이 싱크대 배수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배수관에 많이 손을 넣어서 잘 씻지는 않잖아요. 이 배수관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것이 수세미. 수세미를 가열하거나 따로 세척하시진 않으시죠. 보통 거품이 남아있는 채로 이제 하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수세미 쪽에 의외로 세균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손이 많이 나는 행주. 행주를 근데 매일매일 같이 빨아주시고 잘 건조해 주신다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행주가 있으실 거예요. 슬슬 피곤하시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복지관 영양교육을 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세균 측정기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다른 강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두 분만 한번 나와보셔고 제가 해드리겠다. 이제 어르신들께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갖고 계신 소지품으로 세균수를 측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앞에 계신 분 손에 대해서 세균수를 측정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부채, 손잡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핏 듣기로는 이 손잡이에 1000만 마리의 세균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1000만 마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이 부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소독을 안 하시죠. 손을 굉장히 잘 씻으시지만 이렇게 해서 잠시 잠을 깨우시기 위해 제가 잠깐 이 세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욕조유, 화장실. 그리고 욕조 있으신 것도 있지만 없으신 것도 많으시죠? 그리고 주로 많이 묻어있는 분변이 튀겨있는 변기. 그리고 세면대. 변기는 아시다시피 지저분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세균의 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세면대. 지금도 있어요. 여기에. 바로 가까운 곳. 맞습니다. 제 관계자님 보셨나요? 맞습니다. 핸드폰은요, 정말 많은 세균이 들어있는데요. 보시면은요,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들의 키보드에 4배, 휴대폰엔 10배,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엔 요즘엔 웬만하면 향균 필름이 많이 껴쳐 있죠. 하지만 향균 필름이 꽂혀지기 전에는 더 몇십 배의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에 세균이 묻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무의식적으로 2300번을 평균적으로 핸드폰을 만진다고 합니다. 이 2300번을 만지는 폰에 묻은 세균의 수는 변기의 10배. 그러면 핸드폰을 어떻게 소독을 하냐? 넣고 끓일 수도 없고요. 보통 알코올이 이제 닦아주시는데 단 100%의 알코올로 닦아주신다면 핸드폰은 금방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 약간 물에 살짝만 희석을 해서 70%로 우리 음성이 나오는 곳 있죠? 그리고 충전 단자, 충전기 연결하는 곳만 피하셔서 위아래로 수시로 닦아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뻣뻣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천이나 물티슈 위주로 닦아주시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손은요, 택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균이 아시겠지만 세균이 음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택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웃기죠? 그래서 택시의 역할을 하는 이 손만 잘 씻어도 미리 잘 예방을 해줘도 시중독의 70%, 80%는 예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외출 후, 밥 먹기 전 후
화장실 이용 후, 재채기 기침한 후, 쓰레기 등을 만졌을 때 내가 장갑을 끼고 있으시더라도 혹시 모를 2차 방안에 의해서 장갑을 벗고 한 번 더 손을 씻어 주시는 것 또한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손가락에 나타나는 이 빨간색 부분은요, 손을 씻어도 지속적으로 많은 세균이 나타난 곳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시중독 교육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복지관마다 가면은 어떻게든 이 6가지 방법은 다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지 않는 다들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네. 아마 평소에 휴게소에도 있어요. 휴게소. 평소에 화장실 다시 다니시다 보면서 이제 한 번씩 이게 있나 한번 봐주세요. 정말 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거품 짜고요. 저희 어르신들한테도 항상 하시는데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거품 짜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 그리고 손 겹쳐서 사이사이,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랑 손톱으로 사이사이 닦아주셔서 이 사이사이의 붉은색 부분에 잘 씻기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주시면요 90% 이상의 세균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냉동은요 미생물 사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식 속도를 잠시 멈춰줄 뿐입니다. 그래서 냉동은요 미생물 사멸을 위해서 냉동을 해주신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온도에 따라서 번식이 억제 및 정지가 되고요. 가열을 해야만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하죠. 미켜먹기, 그리고 휴식, 그리고 물 끓여 마시기. 요즘에는 정수기 너무 잘 나와 있죠. 저는 집에 정수기 설치했는데 핸드폰으로 알람이 와요. 필터 교체할 때 된다고. 그런 식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물을 끓여 마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저희 엄마 같은 부분, 엄마도 커피를 먹는다고 하셔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받지 않고 급하시고 마음이 급하네요. 세면대에서 이렇게 물을 받고 끓여서 드십니다. 그래도 여름이고 또 조심하셔야 되니까 웬만하면 정수기 또는 필터 잘 봐주시고 이러니까 정수기 기사 같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물도 잘 끓여 드시는 거, 그리고 보관 온도 5도 이하, 60도 이상 또는 65도 이상, 그리고 75도에서 가열주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탈도마 부분으로 교차 오염을 방지해 주신다면 이번 여름에는 조금 더 건강하게 잘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